작은 서점. 너희가 앞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 너희 중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너희 중 아무도 영화 배우가 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가스오 이시구로의 장편 소설 나를 보내지 마의 한 구절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인공 캐시는 외부와의 접촉이 철저하게 차단된 기숙학교 헤이섬에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선 학생들의 운명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자, 이어질 이야기 문학 마블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학 작품으로 해외 곳곳을 누벼볼까요? 문학 마블. 네, 우리를 해외 문학 세계로 인도하는 분들이죠. 은행나무 정재경 마케터, 휴머니스트 김대희 편집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뵙는데, 자, 오늘 어떤 해외 문학 만나보나요? 오늘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를 좀 선정을 했는데 네.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살아있는 작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그래서 오.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아, 그래요. 그렇죠. 살아있는 작가 중에서는. 네. 그러면 혹시 고인이 되는 작가들 중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외국 작가는 프란츠 카프카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 두 분의 가장 선호하는 작가님들 얘기 듣는 것도 재밌다. 그러면 우리 김대희 편집자님은 그러시고 정재경 마케터님은? 전 뭐 여럿이 떠오르긴 네네. 하는데 좀 예외의 인물을 얘기하면 전 작가 미상. 인 작품들 중에 너무 좋아하는 작품들이 많아가지고 작가 미상의 작품도 그렇죠. 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작가 미상 또는 그래도 이름이 있는 분으로 치면 움베르토 에코라고 장미 이름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을 너무 좋아해서 그분 좋아해서 볼로냐 이탈리아 갔을 때 그랬어요? 오로지 그분이 가르쳤던 볼로냐 대학 정문 사진 찍고 돌아왔습니다. 우와. 시간이 너무 없는데 그걸로만 오로지 그거 하나 때문에 가가지고 그 작가를 기념할 수 있었어요. 네네. 사진 달랑 찍는 달랑 한 장. 네, 나중에 우리 움베르토 에코도 한번 해요. 너무 좋죠. 학창 시절에 뭐 여러 번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자, 오늘 이제 나를 보내지 마 가스오 이시구로의 작품을 위해서 이제 저도 열심히 읽었는데 그 끝에 옹긴이의 말 옮긴 분도 김남주 번역가님이신가? 그렇죠? 네네.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긴장과 속도감을 기대했다면 작품은 독자의 기대에 부응을 못할지도 모른다. 또 결말은 굉장히 불편하다 하시면서 옹긴이의 말이 저는 굉장히 눈여겨 재밌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이분 다 아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 들여다봤구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처음에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감동을 준 책이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스오 이시구로를 제일 좋아하는 우리 대리님께서 이 책을 하자고 이제 제안하신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없었어요? 이게 뭐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고 또 가즈오 이시구로를 한 번은 하고 싶은데 나를 보내지 마가 가즈오 이시구로가 밝힌 인터뷰에 의하면 자기 책 중에 가장 재밌는 책이다. 그리고 제가 전작을 다 읽었을 때도 그래도 이 작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그나마 첫 작품으로 추천하기 너무 좋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 읽는데 약간 1, 2분은 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른 책들은 그 정도가 훨씬 심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요? 네. 저도 정말 이거 못 견디겠다 싶을 막 그런 문체가 이렇게 반복되는 작품도 많고. 그런 분이구나 그냥. 네. 하지만 또 그거를 참고 읽으면 정말 엄청난 작품이다. 이게 또 이게 감동이 밀려오는. 끝에 가서. 네. 저 다 읽고. 201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시잖아요. 네. 뭐 당연히 뭐 월드
뭐 클래스의 그런 분이 작품이니까 이제 믿고 읽는 건데 조금 그 접근성이 문턱이 좀 높다는 얘기잖아요. 일반 독자들에게는.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높은데 근데 영화화된 작품들이 꽤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또 다른 대표작이 남아있는 나날. 근데 제가 볼 땐 그 책이 나를 보내지 마보다 조금 더 서정적이고 클라이막스 같은 게 사실상 없는 작품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작품도 영화가 되어 있고 뭐 나를 보내지 마도 영화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생각보다 저는 이제 원작 소설이 있는 작품으로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그런 맥락에선 접근성은 좋은데 네. 실제로 딱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오늘 다룰 책도 뭐 SF다라는 걸 혹시 어디선가 들었으면은 네.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읽으면 내가 아는 그 SF가 다 어디 같이 할 수 있어서 네. 하지만 접근성은 좋지만 몰입하기는 좀 걸린다. 제가 볼 땐 그런. 영화도 장르가 SF 장르로 되어 있는데 어떤 뭐 없어요. 그 특수효과 이런 게 1도 없어요. 폭발 하나도 없죠. 폭발 하나도 없어요. 네. 특수효과 하나도 없는 진짜 서정적인. 서정적이라는 말도 좀 어울리지 않는다. 차차 왜 그런지 좀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나를 보내지마 내용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 줄거리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나를 보내지마는 어떻게 보면 1, 2, 3부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네. 처음에 읽고 한 1, 2부까지는 그냥 성장 소설, 뭐 지난번에 저희 나스메 소세키 마음 얘기할 때도 네. 성장 소설을 읽힌다 했는데 이 책은 진짜로 네. 특별히 1부는 학창 시절 얘기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10대죠. 네. 10대 그것도 되게 어린 나이도 등장을 막 10살, 12살 이 나이 사이 때 있었던 일들도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은 진짜 학창 시절 통과하고 2부 가서는 조금 성장하고 그리고 3부는 약간 현실로 돌아오는. 근데 사실상 이 책은 처음에 읽다 보면 그래서 그 감각이 없긴 한데 읽다 보면 약간 우리의 현실과 조금 다른데 그리고 나오는 단어들이 좀 일상적이지 않은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기증 같은 게 나오기도 네.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말 중에서는 너희는 우리랑 달라 하는데 너무 그 상황과 그 장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데 네. 뭔가 이질적인 게 느껴져요. 이질감이 좀 느껴진다 그럴까? 조금씩. 네. 목에 뭔가 걸렸는데 이게 얇은 생선 가시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이게 뭐 학창 시절인지 아니면은 20대의 그런 사랑 이야기인지 헷갈리지만 중간중간에 캐시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네. 사실상 화자이자 중심축이죠. 그래서 그 캐시라는 캐릭터가 실제로 플래시백, 그러니까 과거 회상을 하면서 뭐 학교 시절 이런 걸 쭉 통과를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사실 한 1부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비밀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네. 근데도 놀라운 사실은 이게 디스토피아 같은데 이거를 담아내고 있는 캐릭터들의 삶은 너무 일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 드라마 같아요. 근데 나오는 단어들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뭐 장기 기증에 관련된 단어도 나오고 복제당했다. 그러니까 클론이다라는 말들도 나오는데 이 말이 실제로 발화돼도 소설 안에서 그 등장인물들의 행동은 맞아요. 아무 변화 없이 그렇구나. 약간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싶은데 끝까지 가도 사실 그거는 계속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좀 그런 측면에서 신기한 거죠. 복제 인간이 모여 있는 그 학교라는 걸 알고 시작해도 그렇죠. 이거 다 알고 읽으면 너무 재미없을 텐데 이런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전혀 그렇게 묘사가 안 돼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 복제 인간 아이들인데 하면서 읽다 보면 그냥 너무나 평범한 주변의 아이들 또 영화로 보면 그 아이들이 다 너무 예쁘게 묘사가 돼가지고 명연을 하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진짜 막 눈물이 나중에 툭 떨어지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스토피아 소설이죠. 예, 결말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술 한잔 마셔야 될 것 같이 마음이 너무 우울해요. 약간 그 씁쓸해요. 네. 씁쓸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부만 읽었을 때는 이제 보통 학창 시절로 시작하는 영화의 특징은 결혼하면서 끝나게 일수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에도 사실상 뭐 삼각관계가 나오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다 보면 연애로 끝나려나라는 그냥 기대를 하게 되지만 이 기대를 다 배반하고요. 삼각관계가 점점 실패하죠. 성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거는 소설 읽으시면 이제 차차 나오겠지만 한 명씩 떠나기 때문에 사실상은 그런 로맨스 이런 거 등장할 수 없고 결말을 읽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딱 읽으면 이제 그런 씁쓸함이 있는데 저는 그런 맥락에서는 이 작품이 진짜 더 잘 쓰여졌다. 사실 그런 유혹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쓰다 보면은 독자의 기대와 뭐 사람들의 기대가 있을 텐데 그거를 철저히 자기가 원래 쓰려고 했던 메시지를 전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결말에는 혹여나 이 책을 뭐 나를 보내지 마 하니까
답변처럼 그래서 안 보냈나? 전혀 다 보냈다. 네. 스포 아닌 스포인데 네. 다 보내서 홀로 겨우 있게 된다 정도로 결말은 끝나는데 전 그래서 무척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네네. 갑자기 나를 보내지마 해서 갑자기 뭔가 판타지스러운 게 등장을 하거나 기술적인 게 갑자기 뭔가 등장을 하면 그냥 환상으로 끝날 텐데 네. 너무 현실적으로 우리 옆에 캐치가 있어도 못 알아챌 것 같거든요. 좀 그런 측면에서 결말은 씁쓸한데 더 오래 남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그런 너무 현실적인 묘사들과 네. 그 장면들 때문에 이 작품이 뭐 SF라고 그냥 사실은 네이밍을 할 수 없고 계속해서 더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맞아? 또는 이 불편함이 뭘까 하면서 확장돼서 전 이런 작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 현실적이고 너무나 속도감이랑 긴장감 없이 계속 쭉 2부까지 묘사하는 이 작가의 이 어떤 의도, 저 이거 보고 약간 좀 나중에 소름이 끼쳤거든요. 와, 이 작가 뭐야? 나중에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왜 그랬는지. 하나 퍼즐이 다 맞춰지는. 이 작가 뭐야 나중에는.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오늘 이제 얘기를 들으려고 뭐 제가 따로 검색을 하고 오진 않았는데 우리 데일님이 세상 지금 생존해 있는 세상에 제일 좋아하는 작가라 그러니까 어떤 인물일까요? 이게 사실 이름은 일본 분이신데 이건 지금 일본 배경도 아니고 일본스럽지도 않은 소설이란 말이죠. 맞아요. 이제 태어나기는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5살이 됐을 때 이제 영국으로 완전히 이주를 합니다. 5살 때요? 네, 엄청 어릴 때 이주를 한 거죠. 근데 첫 번째 소설이랑 두 번째 소설에서 일본인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는 이름도 이제 가즈오 이시구로니까 이게 영어로 처음 쓰인 작품이 아니라 일본어로 처음 쓰인 작품이구나라고 오해를 많이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을 정확하고 섬세하게 묘사하는 작가구나라고 인식을 했는데 사실 가즈오 이시구로는 일본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면 약간 일본인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5살 때 건너갔습니다. 실제로 그 첫 두 소설을 쓰고 발표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일본에 가본 적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요? 네네. 이 두 권을 발표하고 2년 있다가 이제 일본에 한번 가보거든요. 그 전까지 일본은 이제 어렴풋하게 남아있던 기억이랑 그 할아버지가 보내주던 일본 책들로 인한 어떤 상상 속의 세상이었던 것이죠. 약간 좀 여기서 김주혜 같은 작가인가? 왜 미국에서 교포로 오랜 미국에서 자라신 분인데 한국의 그 근현대사를 막 총괄해 쓰시잖아요. 그런 류의 작가인가 약간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러고 이제 세 번째 소설로 이제 나오는 것이 남아있는 나날인데 이 책이 부커상을 받으면서 이제 이때부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책인 이제 창백한 언덕 풍경,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그리고 남아있는 나날은 작가가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한 가지의 이야기를 내가 3권의 책으로 썼다. 이렇게 이제 밝히기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것이 그의 어떤 핵심 세계관처럼 보입니다. 이 3권에 한 가지 이야기를 담았다고? 그 하나의 이야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공통적으로는 좀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계속 등장한다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들은 한 시대를 지배했던 이제 제국주의 같은 이데올로기에 헌신했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근데 그 시대가 저무니까 후대에 의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이제 평가를 받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그 어떤 양심의 법정 같은 데 서가지고 막 저항을 해요. 침묵하고 자기 변명 늘어놓고 자기의 기억도 편집하고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냐면 스스로도 속습니다. 그것에. 왜냐하면 세상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온몸으로 거부하는데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 멀리 왔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자기 변명을 굉장히 유려하게 늘어놓는다는 점에서 답답하다 이렇게 명작인 건 알겠으나 그게 지금 무슨 어떤 책의 내용이에요? 어렵다. 남아있는 나날의 얘기예요? 사실 3권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네네. 네. 남아있는 나날이 가장 좀 대표적이고 조금 재밌는 건 남아있는 나날을 발표했을 때 영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이주해온 작가가 이미 사라진 영국의 전통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했지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해요. 가즈오 이시구로 입장에선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자기는 영국에 이주해서 왔으니까 뭔가 영국인도 자기는 이방인이고 그렇다고 자기는 일본인도 아니고 이제 근데 사람들은 자기한테 왜 이렇게 영국을 정확하게 묘사했냐 그러고 왜 이렇게 일본을 정확하게 묘사했냐 그러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뭔가 비현실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네, 이게 확실한 이유는 아니지만 네, 저는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엔 이제 뭐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은 네. 마치 악몽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줄거리가 막 특별하게 막 있는 책은 아닙니다. 아 그래 이것도요? 네, 이것도. 아,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립 담정이 실종된 부모님을 찾으러 상하이로 떠나는 우리가 고아였을 때. 그리고 2005년에 비로소 이제 나를 보내지 마가 출간이 되고. 네. 이 책으로 거의 약간 작가로서 어떤 절정을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임이 선정한 100대 영문 소설에도 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의 단편을 묶은 녹턴. 이 단편은 다 음악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즈오 이시구로는 사실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고. 아, 음악에도 해요. 조예가 엄청 깊겠군요. 네. 그래서 작곡도 많이 했다고 100여 곡 넘게 작곡을 했는데 팔리지 못한 약간 좀 비운의 네. 대신 글 잘 쓰시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2015년에는 파무친 거인인데 이것은 또 판타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완전 비현실의 세계로 완전히 뻗어나가는 거죠. 그러고 이제 2017년도에 대망의 노벨문학상을 네. 이제 수상을 하셨죠. 이제 소설의 위대한 정서적 힘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연결하고 그 환상적 감각 아래 묻힌 심연을 발굴해온 작가라는 평가를 받았고 네. 영국의 기사자기도 2018년에 받습니다. 네네. 그 가장 최근작은 2021년에 발표한 클라라와 태양인데 이것도 읽어보셨어요? 가장 최근작도? 그렇죠. 네. 이것도 장르도 SF고 나를 보내지 마와 정말 맞닿아 읽으면 너무 좋은 작품이고 또 읽기 훨씬 수월합니다. 이거 읽어야 되겠다. 수월합니다. 네, 읽어야 관점 되겠다. 자체가 이렇게 플래시백 이런 거 거의 없어요? 없고. 네네. 플래시백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저기 시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유년기 얘기했다가 좀 20대를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길고. 너무 길고 플래시백이 너무 길고. 네. 그리고 가즈오 이시구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면 굉장히 희소식인데 내년 3월에 네. 신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번역하면 이제 램버트 양 위험에 빠지다라는 제목이고 1930년대를 배경으로 영국의 스파이 첩보물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영역을 넘나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작가군요. 그러니까 사실 노벨상이라는 게 그 작가한테 수여하는 건데 이 작가의 명성은 나를 보내지 마로 시작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대표작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가즈오 이시구로 한 인터뷰에서 작가의 경력이 절정에 달하는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라고 했는데 가즈오 이시구로가 자기가 이제 그쯤이 됐는데 내가 이제 뭔가 나를 걸어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인터뷰를 하고 10년 있다가 발표한 것이 이제 51세 때 발표한 게 나를 보내지 마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가즈오 이시구로도 자기의 무언가를 이렇게 내놓고 얻은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노벨상 수상 작가인데 또 뭐 음악 얘기도 하셨지만 또 재밌는 이력이 많다면서요, 이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노벨문학상이다, 네. 뭐 어떤 뭐 부커상이다 수상했다 그러면 자꾸 위인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약간 이미 돌아가셨나라고 생각을 하고 활동에 대해서 되게 제한적으로 생각하는데 뭐 가즈오 이시구로는 앞서서 뭐 신간도 이제 곧 나올 예정이고 왕성히 활동 중이신데 좀 특이한 거는 영화 각색에도 참여하셔서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도 그 작품이 리빙이라는 영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영화가 이제 각본상 후보에도 오를 만큼 실제로 다양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설이잖아요. 소설인데 각본은 또 다른 건데 각색 작업은 그렇게도 또 참여를 하셔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신 거죠. 뭐 앞서서 음악 얘기도 했고, 그리고 당연히 소설이야 너무 왕성히 뭐 노벨 문학상까지 이미 받으셨고, 근데 영화 각색, 각본 쪽에서도 작업을 하시니까 더 이럴 때는 기대가 되는 거죠. 이 작가님이 앞으로 또 어떻게 다양한 모습으로 그 글들과 이야기들을 써낼까. 네. 아니 이제 영화 각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나를 보내지 마 이 영화도 약간 그 소설이랑 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소설을 그대로 반영한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좀 핵심적인 장면들은 다 이렇게 따왔지만 좀 감정선이 약간 막판에 폭발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소설에서는 뭔가 감정이 폭발적으로 드러내진 않는데 영화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토미의 어떤 그 절규 이런 것도 있고 전 영화를 아주 한참 전에 보고 무척 즐겼다라는 기억은 있었는데 방송 준비하면서 한 번 더 봤더니 너무 직접적인 느낌. 그러니까 소설은 사실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영화를 재밌게 보실 분이 많을 수도 있는데 영화는 훨씬 그래도 클라이막스 같은 게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소설은 사실 엄밀히 치면은 그냥 이
캐시가 계속 간병을 하잖아요. 그 대상이 계속 바뀔 뿐 사실 크게 삶이 변하지 않아서 놀래요. 그 네. 놀람은 있다면 맞아요. 영화는 실제로 조금씩 그 이야기들이 뭐라 해야 될까 감정적으로 고조되는 측면들도 있고 그러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루시 선생님이라고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네.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의 퇴장도 소설은 약간 애매하게 갑자기 그 중요한 너희들이 복제됐다라는 얘기를 대놓고 하시고 좀 점진적으로 차차 사라지는 느낌이 있다면 네. 영화에서는 갑자기 네. 그 공지돼요. 학교에서 네. 조회 시간에 네. 딱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정치적으로 막 얘기를 하죠. 누군가는 우리의 이런 활동들을 반대하지만 우린 계속 나갈 거다. 갑자기 되게 고조되거든요. 근데 소설은 사실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영화니까 당연히 허용이 가능한데 그 명연들을 당연히 합니다. 배우들이. 하지만 배우들 연기가 진짜 그렇죠. 그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제 있어요. 똑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 절제된 대사와 어떤 스토리들을 통해서 굉장한 그 서정성과 여운을 막 영상으로 이제 다 메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순서를 만약에 지금 막 고민하신 분들이라면 1부 정도 좀 읽으세요. 2부 건너뛰고 쫙 영화를 한 편 보신 다음에 다시 2부를 읽다가 2부도 좀 힘들면 3부로 바로 과감하게 건너뛰세요. 그리고 다시 2부로 공략하는 거.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설정을 이미 책 표지 뒤에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뭐가 있죠 뒤에? 좀 보여주세요. 뒷표지에 이미 뭐 인간의 장기 이식을 목적으로 복제되어 온 존재 이렇게 딱 그렇네요. 네. 설정을 알려주기 때문에 영화 그 시작 화면에도 이렇게 줄거리 요약이 복제 인간들의 뭐 삶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놀랍지 않게 보는데 약간 저는 그 혹시 아일랜드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 아일랜드랑 또 같이 보면 또 재밌어요. 그렇죠. 무척 중반부터 많이 많이 결이 완전 거의 다르죠. 그렇죠. 다르죠. 아일랜드 스칼렛 요한슨. 맞아요. 명연, 그것도 그쵸. 명연. 근데 여기서는 이 클론들이 냅다 반격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그리고 승리를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했던 결과는 아일랜드에 가깝죠. 헐리우드 영화의 문법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클론들이 나와서 이 착하고 여리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아무런 저항도 하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자기한테 주어진 운명을 살아요. 지금 다시 책 얘기로 넘어온 겁니다. 그 부분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최소한 뭐 폭력이라도 한 번 있을 줄 알았어요. 유일한 게 진짜 그 남자 주인공이 한번 차에서 내려서 포효를 한번 하죠. 으아! 하고 그게 전부예요. 네. 저는 그래서 더 오래 이 작품이 남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든 게 아일랜드 영화 저 무척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뭔가 어떤 진실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디스토피아 미래 소설인데 또는 영화인데 뭔가 비밀이 있어. 그걸 파헤쳐서 반란을 해서 이겼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수많은 영화와 뭐 드라마까지 떠오를 텐데 나를 보내지 마 플롯을 자세히 들어보셔서 아무 일이 없었다. 뭐 학창 시절에도 그 사실을 아이들이 알았지만 혈기왕성한 그 10대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20대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결말에 가서도 그저 그 삶을 묵묵히 살아간다라는 작품은 제가 알기론 뭐 이런 말해도 되나? 전 세계 이 작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 그래서 너무 놀랬다니까요. 초반에. 그래서 오히려 SF라며 어떻게 차 추격신 하나 없어. 소설에 그렇고 왜 영화에서도 그렇고. 차를 타죠. 차를 타고 그냥 정말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체념하는 그런 장면에 차가 그냥 나오지 뭐 아무런 차가 뭔가 그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어떤 긴장감을 전혀 못 주잖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정말 이 순수히 정말 인생을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 주인공들의 이야기. 게다가 이게 또 성장 소설로 아이들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쭉 지켜보니까 얘들아, 야, 막, 그 엄마의 마음으로 이렇게 보게 돼요. 근데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엄마의 마음이 될 수가 없는 지금 다른 세계 아이들을 저는 지금 처음부터 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괴리가 저한테 너무 컸거든요. 맞아. 네. 그 괴리도 사람마다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시 같은 선생님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쵸. 약간 진실을 알려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소설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고 사실 소설 속의 묘사들은 좀 더 잔혹하다면 잔혹한데 학생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복제 또는 좀 다르다는 걸 좋은 의미로 다른 게 아니라 좀 안 좋은 의미로 우리가 좀 이상하다라는 그 감각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체 검사를 계속 받고 뭔가
담배를 피면 안 된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진짜 나를 위한 건지 내 몸뚱아리를 위한 건지 약간 그런 거를 아이들이 감은 갖고 있었는데 루시 선생님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저는 되게 학생들이 우리 훌륭한 선생님 루시 선생님 할 줄 알았더니 별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들었지만 듣지 않은 걸로. 그쵸. 뭐 그런 느낌, 그런 식으로 계속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마담이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등장을 할 때는 그분은 되게 혐오 또는 무서워요. 네, 거미 보듯이 아이들을 피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복제된 인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죠. 약간 복제물에 가까운 이 존재들을 데리고 누군가는 불쌍히 여기고 미안해하고 누군가는 되게 막 혐오하고 또는 무서워하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다 이 대상이 우리랑 다르다는 그 이질감.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래요. 근데 왜 이 작가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너무나 온순하고 순수한 존재로 그 섬세한 그 감정들을 엄청 예쁘게 묘사를 계속했었거든요. 학생들이 그냥 흔히 겪는 학교에서의 생활, 우정 이야기, 사랑 이야기. 왜 그렇게 아름답게 묘사를 해서 사람을 이렇게 끝에 아프게 해요. 힘들게 해요. 학생들이 뭐 글도 쓰고 그림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청소년 그 학생처럼. 네. 근데 결국 나중에 이 아이들도 이렇게 깨치는 거라기보다 이게 독자들이 깨우치는 게 맞다, 얘네들은 그냥 장기를 보고하고 있는 그냥 창고 같은 존재들이었지. 인간 인격체가 아니었지. 그거를 나중에 계속 이제 주지시켜 주는데 너무 잔인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슬픈 어떤 전체적인 줄거리에서도 삶 속에서 좀 의미를 찾아 나서는 주인공들의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네. 네. 사실 이들이 자기 삶 속에서 찾는 의미는 기억과 사랑인 것 같은데 클론들은, 그러니까 아기들은 자기들이 진짜 사랑에 빠지면 장기 기증을 연기할 수 있다는 소문을 굉장히 진지하게 믿습니다. 진지한 연애를 하면 네. 장기 기증을 3, 4년 유예해준다. 그쵸, 유예. 그런 소문을 들은 거죠. 네. 그 소문을 진실로 믿고 그래서 사랑에 대한 사랑을 굉장히 진지하게 탐구해요. 네. 사랑이 뭘까? 그러니까 우리 사이는 진짜 사랑하는 사이일까? 이런 것들을 정말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그렇게 탐구하고, 그리고 굉장히 짧게 살기 때문에 기억을 또 소중하게 여깁니다. 네. 책에는 나오는데 잃어버린 물건이 모이는 뭔가 유실물 센터 같은 그런 도시가 있다는 설정이 있는데, 이건 역시 추억이 휘발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 한 곳에는 다 모여있다. 우리의 기억과 추억. 이런 그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도 친구와 자기의 기억이 이제 엇갈릴 때마다 아마 내 기억이 맞을 것이다 이러면서 기억이 없다면 내 삶도 없다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행동을 막 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이들이 찾아 헤매는 삶의 의미가 기억과 사랑인 것 같고, 또 가즈오 이시구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왜 헐리우드 영화처럼 저항하지 않냐. 그러니까 SF라고 장르를 이렇게 규정을 지었으면 본인이 규정한 건 아니었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 해일혐에서 아기들이 한 가지 삶만 있다는 그런 교육을 계속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서 어떤 나쁜 패 하나가 주어졌는데 그게 이제 자기 세계 전부라면 탈출을 꿈꿀 수도 없다. 그 탈출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그냥 그 안에서 유의미한 것을 찾을 것이다. 이것이 가즈오 이시구로의 어떤 인터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자기 그 운명이 너무 비극적이라면 스스로 그거를 종료시킬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들도 하나도 없었어요. 맞아요. 네. 진짜 여기서 책에서는 뭐라고 나오더라? 이게 지금 책과 영화가 계속 헷갈리는데, 영화에서는 종결이라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고 안 그러고, 그리고 아마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완료라고 돼 있죠. 단어도 굉장히 중립적이고 기증, 간병인, 완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도덕성에서 어떤 굉장히 어떤 모호한 지대에 있는 단어들을 막 써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막 자신들의 그 근원자에 대한 그 호기심도 원래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근데 얘네들 이 주인공들은 나의 근원자에 대해서 막 궁금해하고 그런 것도 되게 잘. 책에서도 또 영화에서도 묘사가 엄청 잘 돼 있는데, 기억이 없다면 삶도 없다는 이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의미 있게 좀 다가온 구절들을 책에
뭐 밑줄 쳐놓은 부분들이 있으시죠? 좀 네. 낭독으로 한번 같이 공유해 볼까요? 저는 이제 345쪽부터 346쪽까지 걸친 네. 그런 내용인데 이게 이제 주인공 캐시와 그의 남자친구 토미가 같이 마담을 찾아가서 네. 우리가 진짜 사랑하니까 기증을 밀어줄 수 없나요?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을 떼서 읽겠습니다. 혹시 그 소문이 진짜라 해도 당신은 이런 일, 그러니까 당신을 찾아와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하는 커플들의 진력이 나셨을 겁니다. 저희가 정말로 확신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와서 번거롭게 해드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확신이라고? 마담이 아주 한참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으므로 우리는 둘 다 깜짝 놀라서 조금 뒤로 물러섰다. 확신한다고 했지. 너희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다는 걸 말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사랑이 그렇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는 거지. 깊이 사랑하고 있다고 말이야. 요컨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빈정대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눈길을 주는 그녀의 눈에는 놀랍게도 눈물이 차올라 있었다. 너희들이 영혼을 지녔는지 안 지녔는지조차 모르겠는데 사랑을 너희들이 얘기해? 그러면서 너희들 참 잘 자랐구나. 우리의 어떤 기대와는 달리 그런 감정이 막 흐르는 그 거실에서의 장면이었습니다. 꼭 한번 이 장면 이렇게 기다렸다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끝까지 소설 읽으시면 여기 얼마나 명장면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좀 굉장히 비극적인 장면인 것이 사실 캐시와 토미는 자기들한테 영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요. 여기 마담이나 이 헤일섬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얘네들한테 과연 영혼이란 게 있을까? 그거부터 궁금해하잖아요. 그 엇갈림이 자기의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처했을 때 굉장히 비극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영혼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작가가 1, 2부를 그렇게 진한하게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린 다 아는데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과 그 마담이 너희들은 영혼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순간 네. 아무튼 우리 또 정재경 마케터가 의미 있게 읽은 책 구절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저는 좀 더 우울할 수 있는데 좋아요. 이제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책 초반부에 루시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118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 선생님의 눈길은 이제 우리 다수를 향해 있었다. 나쁜 뜻에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줄곧 들려오고 그런 얘기를 계속하는 게 허용되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다. 다른 누군가가 너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말해주마. 전에 말한 것처럼 문제는 너희가 들었을 때 듣지 못했다는 거야. 너희는 사태가 어떻게 될 건지 듣긴 했어도 아무도 진짜 분명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감히 말하건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무척 만족하는 이들도 있지. 하지만 난 그렇지 않아. 너희가 앞으로 삶을 제대로 살아내려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해. 너희 중 아무도 미국에 갈 수 없고 너희 중 아무도 영화배우가 될 수 없다. 또 일전에 누군가가 슈퍼마켓에서 일하겠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너희 중 아무도 그럴 수 없어. 너희 삶은 이미 정해져 있단다. 성인이 되면 심지어는 중년이 되기 전에 장기 기증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말을 다 끝내고 마지막에 한 말이 저는 또 인상 깊었는데요. 이윽고 그녀가 다시 운동장으로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 모두는 한시름 놓았다. 이제 비가 그렇게 심하지 않구나. 조금 전과 같은 강도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도 그녀는 말했다. 이제 나가자꾸나. 그러면 해도 따라 나올 거야. 이 장면이 그러니까 이게 큰 스포는 아니고 설정을 대놓고 처음 이제 소설에서 얘기를 한 장면인데요. 그렇죠. 저는 이상한 게 그런 거였어요. 보통 이런 식의 각성, 그러니까 뭔가 매트릭스로 치면 빨간 약, 파란 약의 진실을 딱 알았을 때 제가 아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뭐 헐리우드 영화들의 특징은 누군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니에요 선생님,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더 소름 돋았던 건 보통 이런 말을 하는 화자를 웬만한 소설에선 의인으로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마치 한 번 읽었을 땐 잘 몰랐어도 여러 번 보면 그냥 자기 마음 편하려고 얘기한 거 아니야? 네. 무책임하게? 네. 라고도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나중에 좀 그렇게 느껴졌어요. 맞아요. 오히려 이 진실을 얘기했던 루시 선생님은 약간 T에 가까운 매정한 선생님이에요. 너 현실 직시해. 하지만 그 주변 해석을 다 쉬쉬했던 선생님들은 이 아이에게 그래도 아름다운 그래도 유년 시절을 보내게끔 잘 인도해준, 적당히 눈을 가려주면서 그랬던 선생님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완전 이게 성과학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네네. 이게 저는 이 작품을 계속 저희가 또 선정해서 읽고 얘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쉬운 도덕적 기준이나 판단을 흐려요, 이 작품은. 맞아요. 그래서 캐시가 좋은 사람인가? 제가 보기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이 책에서는 이제 저희가 잃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도 저는 되게 희망적이면서도 비관적이고 되게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그리고 단호한데 또 단호하지 않은 이게 다 섞여 있어서 이 장면 그리고 영화에서도 이 장면이 아름답거든요. 근데 소설이 좀 더 여운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없어요. 나가자꾸나 그럼 해도 따라오겠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소설 속 이 장면이 더 슬프다 해서 읽어봤습니다. 다시 또 이렇게 두 분의 그 단어들을 듣는데 마음이 확 또 무거워집니다. 자, 오늘 중간에 노래 한 곡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김대희 편집자님이 추천해 주신 곡은? 저는 이유도 없이 나는 섬으로 가네라는 노래 제목의 노래고 도마라는 가수가 불렀습니다. 멀리 멀리. 네, 도마의 이유도 없이 나는 섬으로 가네 골라오신 곡 들어봤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숙연해질 수가. 네. 그 헤이섬의 섬은 섬이 아니었어요. 그죠? 헤이섬 영어죠. 네네. 아무튼 자, 문학 마블 정재경 마케터 김대희 편집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추천책 가스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만나보고 있고요. 계속 얘기를 나눠보자면 이 가스오 이시구로의 다른 작품들 뭐 나를 보내지 마도 좀 그렇지만 굉장히 뭐 결국은 아니었지만 이 일상적인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일상적인 모습 아주 보통의 삶을 주목하고 있어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요런 게 저는 막 요즘에 소위 말하는 넷플릭스 같은 작품들에서는 이런 게 좀 삭제되어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상과 좀 뻔한 스토리, 너무 반복적인 것들이 삭제되고 요즘 뭐 숏폼이다 뭐 이러면서 최적화되면서 짧아지잖아요. 모든 컨텐츠들이. 그러면 이야기에서 그냥 어쩌면 우리의 하루하루랑 제일 닮은 작품들이 그 장면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여러 우리가 생각하는 대작이다 또는 여러 사람들이 회자한다 하는 작품의 특징은 물론 기승전결이든 클라이막스가 있는 작품들도 많은데 그와 못지않게 소위 말하는 나를 보내지만 1, 2부 같은 너무 일상적이어서 그냥 이게 왜 굳이 책으로까지 써졌어 라는 부분이 꼭 있더라고요. 근데 그 파트를 견디고 지나가면 우리도 모르게 3부에서 아까 저희가 언급했던 아이들에게 영혼이 있을까라는 거에 저희 읽는 독자조차 1, 2부를 조금은 지루하더라도 읽다 보면 아무도 의심 안 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이렇게 이런 디스토피아든 SF 소설에서 일상을 건드리는 게 재료일 때도 있고 가끔은 결론의 지향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그 김초혁 작가의 우리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 단편에서도 사실은 결론이 뭐냐면 자기 가족을 만나려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럼 만나면 뭐 하냐면 빛의 속도로 어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만나고 그냥 일상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SF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디스토피아 소설 또는 작품의 재밌는 점이 재료가 되는 일상이든 결론이 되는 일상이 있다. 근데 나를 보내지 마에서의 일상은 조금 다른 거는 이게 계속될 수 없다라는 게 너무 확실해서 이 하루하루를 머물고 그리고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들 중에서는 기증을 당하고 있는 존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기증이 끝나고 2차 기증이 끝나고 그래서 막 그런 말을 하죠. 뭐 영화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는데 뭐 4차 또는 3차 기증 이후에는 살아남고 싶지 않아.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그 과정은 힘든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그냥 친구를 오랜만에 만나서 옛날 학창시절 얘기하고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클론들이 그렇게 반복하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 주제이자 살고 싶은 내용이고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 나를 보내지 마의 재밌는 점은 일상이 계속 나오고 뭐 서정성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가족의식으로 다른 작품에서 이런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할 것 같은 매일매일이 이들의 너무 돌아가고 싶은 과거거나 계속 살고 싶은 현재이자 미래인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냥 이런 거 살고 싶은 건데 하다가 계속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잠깐만 이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다른가? 아, 그러니까요. 그 이게 쿵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그 일상적인 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저는 그 일상이 지금 젖어든 거잖아요. 독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내 옆에 누가 친구 자기 일상 고민하듯이 계속 지금 얘랑 한 300페이지 이상씩 같이 했는데 갑자기 너는 달라. 넌 영혼이 없어. 이래버리니까 반대로 누가 나한테 지금 50이 다 됐는데 너 사실 너의 인생은 클론이었어.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저는 3부가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의미가 없었어. 네네네. 그 작가가 너무 짓궂은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요. 너무 그 섬세하고 너무 의도가 아주 못됐어요. 너무 우리한테 상처를 주는 작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읽다 보면 저는 웃긴데 읽다 보면 클론은 클론이야. 근데 갑자기 우리도 현대사회 시스템 안에서 돈 벌려고 살고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미국에 갈 수 없어? 저도 미국 못 갔어. 그러니까 이게 이들의 말과 제한들 있잖아. 너희는 뭐가 될 수 없어. 너희는 이게 처음에는 클론들을 향한 무서운 말들인데 돌이켜보면 그냥 우리 사회가 아니 내가 느끼는 세상 아닌가? 나도 모르게 그런 제한들이 있게 들었거나 내가 생각한 게 아닌가라고 할 때 이 소설이 그냥 일상적인 게 아니라 되게 무서워지는 거죠. 네. 그게 지금 어찌 보면 그 나를 보내지마 이 작품이 지금 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그 클론이라는 존재가 복제 인간이라는 게 그냥 우리 현대인의 어떤 극단적인 상징? 은유인 거예요. 우리 다 그들과 다르지 않은 삶이에요. 체념하죠. 포기하죠. 외면하죠. 그리고 딱히 어떤 저항도 하지 않고 살잖아요. 불의에 가끔은 이렇게 좀 나서고 싶을 때 있지만 눈을 감을 때가 너무 많고. 우리네요, 바로 복제 인간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복제 인간으로 30년을 살든 아니면 이 책 안에서는 장기 기증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니까 인간이 일종의 신이 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장기를 계속 이식받아서. 근데 하지만 복제 인간으로 30년을 살든 우리가 장기를 계속 이식받아서 한 200년을 살든 하지만 우주적인 관점에서 이것은 우리의 삶은 굉장히 짧다라는 이 우리의 삶이 짧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러고 우리 이제 어떻게 인간답게 살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자. 결국 이것이 이 책이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설정인 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연도가 글쎄 우리 이미 인간복제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것도 의도가 있는 거죠. 있을까요? 어떤 의도죠? 그게 그래서 사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약간 이 책이 SF야? 아니면 그냥 대체 역사물이야? 약간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흔히 우리가 SF라고 하면은 2100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가까운데 이미 우리는 그 책 속의 시대를 훨씬 지나왔잖아요. 1980년대 이래요. 얘네들 20대 때 얘기들 보니까 독특한 면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지만 굉장히 명작인 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더 나누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약간 좀 마무리 차원에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이 책과 함께 읽으면 좋을 만한 추천책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김재희 편집자님. 저는 클라라와 태양 가장 이제 근작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게 가즈오 이시구로가 노벨상을 받고 그 다음에 낸 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걱정했어요. 혹시 안 좋으면 어쩌지? 누가 되면 어떡하지? 명성을 갉아먹는. 기대가 너무 커졌는데 어쩌지 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작품이고 저는 가장 마음 깊이 사랑하는 작품은 나를 보내지 마이지만 클라라와 태양도 그에 못지않게 위대하고 대단한 작품인데 이게 나란히 읽으면 너무 좋은 것이 아까 나를 보내지 마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의 삶이 짧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인간답게 살래? 라는 메시지였다면 클라라와 태양은 이것에 대한 작가의 대답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줄거리를 조금 짧게 설명하면 AP라고 불리는 인공지능 로봇이 아이들의 친구처럼 팔려나가는 설정이거든요. 토이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AP 매장 쇼윈도에서 자기를 데려갈 아이를 기다리는 안드로이드 로봇 클라라가 나오고 그리고 좀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 소녀 조씨가 나와서 그 조씨가 그 클라라를 데려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 조씨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클라라가 조씨의 건강을 계속 빌거든요. 네. 근데 클라라는 태양 에너지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신이 태양이라서 태양에게 빌어요. 이게 그냥 이 작품의 전체의 내용인데 굉장히 숭고하게 어떻게 이렇게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빌 수 있나, 헌신할 수 있나. 그래서 이렇게 클라라를 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짧고 길고 이런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냥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굉장히 그리고 이거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우리 고구마 같은 문체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어요.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그래요. 담백하고 네, 완전히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클라이막스도 있잖아요. 나름 클라이막스도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군요. 네네. 저도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라. 자, 그러면 우리 재경 마케터님의 추천책은요? 네, 저는 다른 작가의 디스토피아 소설을 가져왔는데 코맥 메카시의 로드라는 소설이고요. 장편 소설이고 이 작품도 영화가 됐거든요.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도 영화랑 같이 보면 좋습니다. 영화랑 몹시 다른 지점이 꽤 있는데 이제 핵심 요약은 결국에는 대재앙이 전 세계를 뒤엎어서 나를 보내지 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지구에 있는 웬만한 기후, 뭐 생명체가 거의 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대재앙 이후에 아버지와 아들이 이상하게 자꾸 남쪽으로 가요. 아빠가 자꾸 얘기해요. 남쪽으로 가야 된다. 바다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 하는데 이미 설정들이 막 하늘도 찢어져 있고 하늘빛도 이미 이상해서 제가 보기엔 어딜 가도 죽거든요. 근데 계속 가면서 정말 인간성을 다 버린 사람들도 만나고 좀 병든 동물들도 만나는데 그 과정이어서 로드거든요. 작품 자체가. 근데 읽다 보면 결국엔 이 아버지랑 아들이 바랬던 건 그냥 한 끼 식사 편안하게 하는 거고 둘이 하룻밤 잘 머물면 된다. 그게 계속 그려져서 한쪽에서는 막 디스토피아적인 엄청난 대재앙이 생겼는데 이 작품도 특이한 게 대재앙 후 묘사기 때문에 막 뭐가 정확히 터졌다고 없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결국엔 이 두 부자가 하고 싶은 건 그냥 매일 걷고 어딘가를 향하면 된다. 그런데 허황되잖아요. 가도 똑같을 건데 그래도 가야지 하루하루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 작품도 몹시 결은 다른데 읽다 보면 그 비슷한 일상에 대한 조금 다른 관점으로 다가가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에 대한 얘기를 둘 다 하고 있어서 추천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나를 보내지 마에서 한 걸음 더 가고 싶으신 분들 우리 두 분의 추천책들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자, 책의 여운을 느끼면서 오늘 어떤 곡으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마지막 곡은 제가 가져왔는데요. 김사월의 누군가에게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이 곡은 가사가 우선 너무 좋은데 이런 식입니다. 뭐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사랑받기에 결국 이해 못한데도 넌 아름답지 하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해를 나를 온전히 못하고 해도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단편적이면서도 이 책의 좀 주제랑도 와닿는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학마블 휴머니스트 김대일 편집자, 은행나무 정재경 마케터 두 분과 함께 가스오 이시구로의 나를 보내지 마 함께 했습니다. 다음 책 우리 뭐 할까요? 카베 악바르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우리 다독이 분들께서 좀 읽고 이 시간 함께 하시면 한 달 후에 저희와 또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대화 나눌 수 있겠네요. 저도 또 부지런히 서둘러야 되겠네요. 숙제가 계속 쌓이지만 즐거운 숙제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두 분 보내드리고 우리 정재경 마케터님의 추천곡 띄워드리면서 오늘 작은 서점도 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달 뒤에 봬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